네, 저는 저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동영 교수입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를 같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개소한 지는 지금 한 14년째 되고 있고요. 2007년 초에 이제 개소를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치매에 대한 이제 관리가 주로 중증 환자가 됐을 때, 중증이 됐을 때 시설에 수용해서 관리하는 시설 수용 중심의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잘 치료를 하면 중증화를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 또 예방적인 노력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예방부터 조기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진 게 이제 저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이제 실행 기구라기보다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중심 초기 관리를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고, 각 구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치매 지원센터였어요. 지원센터를 하나씩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5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하고 인식 개선하는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있고, 빨리 환자 또는 이제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조기 검진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그 발견된 치매 환자 또는 고위험인 분들을 관리해주는 등록 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치매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거나 관리하는, 치매 문제를 관리하는 게 이런 뭐 저희 광역센터나 지역에 있는 센터 뭐 여러 개가 개소됐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말고도 다양한 요양 관련 혹은 의료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돕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 기관들의 어떤 역량이 좀 올라갈 수 있게 같이 도와드리고 또 네트워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역 자원 강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 자원 강화 사업이 이제 또 한 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쨌든 공공적인 사업이니까 세금이 투여돼 인풋이 있고 결과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 이제 전산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되고 홍보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사업,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거, 이게 이제 조기 검진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뭐 초기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지를 않으니까 뭐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오시도록 진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조기 검진 사업에 많이 이제 역량이 투입이 됐었고, 지금은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초기 혹은 뭐 고위험 단계에서 병원에 이미 많이 오세요. 일찍 진단되는 비율이 훨씬 더 증가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조기 검진 사업보다는 인식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쪽, 또 등록된 환자분들, 고위험군들 이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의 좀 무게 중심을 조금씩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앙 2012년인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무렵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한 이후 2013년부터 아마 2017년 한 3, 4년에 걸쳐가지고 전국에 광역이 먼저 깔렸어요. 그러면 광역이 이제 그렇게 깔렸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할 기구는 없잖아요. 서울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 보건소에 치매 상담 센터라 그래서 직원 1명 내지 2명이 있는 그런 게 좀 기능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판은 걸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최소한의 이제 그런 실행 업무를 하는 걸로 해서 안심센터가 전국화되기 전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중앙치매센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컨트롤하는, 뭐 사실은 광역만 컨트롤 해야 되는데 실제 일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중앙이 이제 뭐 안심센터까지 또 관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긴 합니다만 뭐 개념적으로는 중앙은 광역을 컨트롤하고 광역이 각 그 광역지자체 특성에 맞게 안심센터를 컨트롤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방향, 사업이 가야 될 방향 면에서는 조기 검진에서 이제 예방, 인식 개선, 등록 관리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기본 인프라는 저는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초기 관리 시스템이 있고 치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 보험 시스템을 통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진행된 환자에 대한 어떤 요양 관리, 이런 이제 두 축이 크게 치매 환자 관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두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양쪽 다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기본은 갖춰졌지만 퀄리티를 올리는 거,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거. 그게 그냥 쉽게 뭐 질적인 향상이지만 이제 내가 뭐 본인이 치매 환자다 아니면 치매 환자 가족이다 그랬을 때 어디 가면은 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빈약하고 서비스도 또 직원들도 내가 어떤 기대했던 만큼 속시원한 어떤 답을 못 해주고 또 뭐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직은 그 치매 관련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질적으로 좀 아쉽다,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표가 잘 안 나죠. 숫자로 조사하면 뭐 어느 시설을 뭐 몇 명이 이용했다, 뭐 프로그램 몇 명이 이용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표는 그렇게 빨리 안 나지만 실제 이제 가 보시면 바로바로 이제 그 이용자분들이 느끼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질이라는 퀄리티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인력도 충분해야 되고 양적으로만 충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교육 수준, 훈련도 잘 돼 있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런 부분을 여하이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거,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저희 이제 과제다. 뭐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물론 전국적으로 중앙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걸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는 뭐 우리말로는 케어라 그러기도 하고 조호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케어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 대학 내지는 전문대 과정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이 개호복지사라는 자격을 따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게 간호사 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인데,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배출은 되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현장에 치매 관리 현장에 투입이 되고 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케어를 전문적으로 상정을 하고 약간의 간호와 복지를 동시에 겸비하고 조금 포커스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선 이제 치매 케어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전문성 확보라는 면에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광역치매센터가 전국에 다 깔려 있지만 광역지자체에 조금 인력이나 어떤 교육을 만약 시킨다 그러면 교육 여건, 뭐 교육 시설, 교육 실습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뭐 한 12명, 전체 저를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건물 한 층을 쓰긴 하는데 그냥 사무 공간이에요. 사무 공간이 있고 한 100명 정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강당, 교육 시설이죠. 교육 공간이 하나 있는 그런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론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을 다루고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실습도 필요하고 그 실습 현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길러지고 교육되고 훈련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일본 같으면 이제 인지증 연구 연수센터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일본은 이제 전국에 3개를 이제 그런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연수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저희 같이 사무공간 뭐 강당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요양원도 갖추고 있고 뭐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요양병원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숙박까지 하면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전문가 그 연수 과정 같은 걸 또 운영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광역센터가 이제 좀 더 발전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모델이 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지는 않겠지만 우리 여건에 맞는 뭐 그런 교육 시설이 좀 더 갖춰지고, 또 케어도 의학자로서 연구하는 거는 조금 또 포인트는 좀 달라요. 근데 케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문화에 맞게 어떻게 돌봐드려야지 실제 본인이나 가족이 편안하게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필요한데,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연구할 수 있는 뒷받침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광역센터가 이제 앞으로 발전한다면 그런 교육 여건, 또 연구 개발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뭐. 네. 아까 전에 뭐 이제 암 환자, 소수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본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데, 치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치매 환자분들은 소리를 못 내요. 본인의 목소리를. 그러면 이제 그분과 관계된 분들이 혹은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치매 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그 심각성, 그분들이 겪는 그 고통,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본인들이 느껴본 분들이 이제 옆에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옆에 분도 나도 저렇게 될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이제 많다는 거고, 또 본인의 문제로 생각할 때도 되게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50대 이후의 분들한테 내가 제일 걱정이 되고 걸리지고 싶지 않은 병이 뭐냐, 이런 조사를 하면 뭐 변화 없이 이건 치매예요. 그러니까 물론 40대, 30대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치매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치매가 나오고, 그래서 뭐 정부가 괜히 나서지는 않을 거고, 뭐 그 국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제 이슈로 제기된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제 연구 그 큰 주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죠. 알츠하이머병을 지금 진단하는 시점은 치매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치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뭐 여러 가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이래서 치매다, 그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렇게 부르는 단계에서 진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런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약을 쓰고 이러면 도움이 되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런 그 문제 증상, 기억력 저하나 문제 행동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단계가 되면 뇌는 이미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뇌세포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약들, 앞으로 나올 약들은 그런 단계에서는 잘 듣질 않아요. 세포가 손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이 별로 없을 때 진단이 돼야지 이제 약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치료제 개발과 동시에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증상 단계 혹은 정상이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단계에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이 이미 시작됐다, 뇌에는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는, 지금 이제 사실은 머리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해요. 병원에 실제 쓰이고 있고, 페트 사진이라고, 그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제 쌓이는 게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그 소견인데, 그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있다는 걸 페트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뭐 한 번 찍는데 뭐 15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아주 큰 대학병원이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건강검진으로 뭐 위암 내시경에서 발견하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대학병원에 여기 몰려와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접근하기도 쉽고, 뭐 비용도 좀 싸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뭐 검사들이 피 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변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생체 지표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가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뭐 조금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 언론에 한 2, 3년 전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지금 이제 식약 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던 것도 이제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후속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측면은 치매 예방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 또 치매 강연 이런 데 가서 들으시는 그런 치매 예방법들, 뭐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또 뭐 식단, 뭐 식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또 뭐 인지 활동을 해라, 뭐 사회 활동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관리해라. 뭐 저도 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는 틀림없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지금 치료약에 대한 반응도 그렇지만 그런 예방적인 노력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체질,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체질이 어떤 사람이냐.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인지 활동이나 이런 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부 연구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평균으로 이런 방법을 했던 군과 그렇지 않았던 군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방법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는 이제 오버랩도 있고, 이 효과 있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을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유전자죠. 어떤 유전적인 그런 내가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각각 쉽게 맞춤형 예방, 맞춤형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을 이제 유전자에 따라서 뭐 분류를 하고, 이분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맞춤형 예방법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주제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치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5세부터 뭐 그 이전에도 치매가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드물기 때문에 65세 이후부터 매 5세 증가될 때마다 유병률이 2배씩 증가돼요. 85세쯤 되면 한 4분의 1이 치매가 돼요. 그럼 90세가 되면은 거의 2분의 1이잖아요. 90 넘어 살면 한 반 정도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면 치매에 걸리고 사느냐? 그렇지만 반은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매라고 하더라도 90세 정도인데 치매라고 하더라도 중증 치매가 아니라 가벼운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40대에 치매가 걸리면 약간만 치매가 있어도 직업을 포기해야 되지만, 90대 분이면 치매가 약간 있더라도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크게 어떤 어렵지 않게 생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걸리게 된다는 면에서는 누구나 오래 살면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려도 가벼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발병되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임상 증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하는 그 기전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이상 단백질이 쌓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한참 경과를 하면, 대개 한 10년에 15년 정도 경과를 하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뭔가 기능을 잃고, 뭐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그럴 단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쓰는 약은 어디에 작용하는 약들이 대부분이냐 하면, 이런 처음에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그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영향을 다 미쳐서 뇌세포가 뭔가 좀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은 뇌세포가 작동할 때 나오는 소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지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콜린이 뇌세포가 이제 기능을 잃거나 없어지면서 콜린이 부족해지니까 그 부분을 약으로 보충해주는 그런 약이 이제 지금 치매 치료제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현재의 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소실이 되겠죠. 기능도 잃어가고. 그 약을 아무리 보충해 주더라도 보충해 주지 않는 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기능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만 조금씩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약을 쓰더라도. 근데 이제 앞으로 개발될 약들은 이 앞에 아예 단백질이 쌓이지 않게 하거나 쌓여있는 단백질을 뭐 없애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백질 때문에 신경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뭔가 없어지거나 하는 그 단계를 차단하거나, 이런 조금 더 발병 기전의 앞단계, 이런 단계를 뭔가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약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여자분들이 많은 치매에 많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아닌 게 아니고, 오래 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걸리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산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되게 이제 호르몬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들이 그 폐경 전에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가 되고, 그 감소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또 그 테스토스테론 이런 남성 호르몬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도 좀 도움이 되고 여성 호르몬도 도움이 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쉽게 되죠, 폐경기 이후에.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남자는 폐경은 없지만 어쨌든 중경기 이후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퇴하는데도 아주 서서히 완만하게 감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뇌를 보호하는 작용이 여자분들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남자한테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여자분이 이제 다른 게 가장 큰 부분이 호르몬이니까 그 부분에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아직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에서 좀 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호르몬의 변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느는 거하고 실제 어떤 연령이 됐을 때 치매 환자가 이를테면 60이 됐을 때 치매가 되는 비율이 과연 예전보다 늘었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치매 환자는 확실히 늘고 있어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살고 오래 살수록 치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연령을 산다고 했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은 어떤 면에서는 좀 줄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치매의 어떤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알츠하이머 병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소위 성인병, 대사성 뭐 질환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고혈압, 당뇨에 대한 조절이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관심들이 많고, 뭐 사실 중년기부터 본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 요인이
딱 치매만 없애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이 됐을 때 치매가 되는 사람의 비율은 서구의 데이터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사니까 이제 전체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변곡점이 이제 막 지난 그런 게 조금씩 관리 잘 되기 시작하는 그런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주목할 만한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우리나라도 한 5년, 10년 뒤에 다시 똑같은 종류의 조사를 하면 같은 연령에서의 치매 발병률은 줄 거다 아마. 지금 또 이런 저희를 포함해서 국가적인 예방에 대한 그런 투입도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이 본인 스스로를 챙기는 노력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게 치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변화가 혹시 있느냐 뭐 길게는 저도 잘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기능이 괜찮던 분인데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뭐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어울리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체 활동, 꼭 뭐 내가 운동복 갈아입고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걸어 다니고 일상적인 몸의 움직임을 하는 정도 하고 그 치매 발병하고도 관계 있고 치매가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많으시거든요. 자제분들도 뭐 본인은 뭐 잘 다니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체 활동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뭐 그전에는 그래도 밖에 산책도 좀 하시고 뭐 데이케어 센터도 나가시고 뭐 이러셨는데 뭐 못 나가게 하고 사람도 안 만 사회 활동도 없고 그런 게 눈에 띄게 환자분들이 나빠지는데 기여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비대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만나지 않고도 뭐 어떻게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이제 그런 그 요구들이 많은데, 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유튜브로 뭐 어떻게 해서 운동 따라하게 하시고 뭐 이런 흉내들은 낼 수 있는데, 제가 흉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사실은 나와요. 실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집에서라도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마스크나 뭐 이런 걸 충분히 보호를 한 상태라면 어르신들이라도 좀 한적한 데라면 좀 산책도 하시고 이런 몸 운동,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치매 환자분들도 그렇고 치매가 아니신 분들도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막 사람들 많은데 막 가서 위험에 노출 해도라도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최대한 그런 코로나에 대한 조심은 하신 상태에서 충분히 신체적인 활동이라도 좀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가이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팁을 드리거나 또 뭐 요즘 이제 저희 안심센터에서 집에 숙제하실 수 있는 학습지 이런 거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그걸 또 보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가이드도 해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하려고 이제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도 이게 뭐 초유의 사태니까 이렇게 지금 몇 달씩 대를 길게 가리라고는 처음에 예상을 못 했는데 좀 계속하고 있고, 이게 뭐 1, 2년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책임제에 제가 안심센터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에 대한 이제 비용을 좀 들어드리는 거, 그다음 치료 비용 부담을 들어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요양 부담이면 이제 과거에는 초기 치매 환자들, 아주 가벼운 그런 치매 환자들은 아예 요양 등급을 받지를 못하고 뭐 등급 외에 어떤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랬다면 이제 이런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좀 그런 요양 그 필요가 좀 덜하더라도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급을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산정 특례라 그래서 치료비를 상당한 부분 이제 좀 줄여주드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도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국가 책임제 안에 포함되어 있죠. 수치. 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따로 딱 분리되기는 어려워요. 치매 환자분들을 잘 도와드리면 이제 가족들 부담이 2차적으로 줄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런 면 말고 가족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 가족을 도와드리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인데 그건 오프라인 형태로 되게 이제 이름이 이제 희망 다이어리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고, 이제 그룹으로 모여서 한 10분 정도의 치매 환자 가족을 참여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부 한 반 정도는 치매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교육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치매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본인이 닥치게 되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거고, 또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정보를 이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또 다른 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저분도 이렇고, 그런 게 상당히 위안을 받죠. 위안을 받고 또 뭐 전문가가 앉아서 막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실제 본인이 돌보면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과 또 거기서 얻은 뭐 팁,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해봤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뭐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이런 걸 나누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오프라인 형태의 그룹형 가족 지지 및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희망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어디까지는 오프라인이고 가족이 센터에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치매 환자분이 웬만큼 좀 상태가 괜찮아야 돼요. 집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환자분이 따라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보행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위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이제 진행이 되고 누가 이제 맡아준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뭐 환자분이 뭐 누워서 뭐 잘 나올 수 없다든지 돌봐줄 분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정작 힘든데도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한 게 하나는 온라인 프로그램, 그죠? 온라인 프로그램. 그래서 희망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희망 교실. 그래서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희망 교실 사이트가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그룹으로 한다기보다 내가 평가를 처음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찍어보면 나 뭐 우리 가족은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찍으면 그럼 이런 걸 수강해라. 이제 그게 맞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레코멘드를 하죠. 그럼 이제 그게 따라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수료증이 나오고 그게 이제 동영상도 있고 뭐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문건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이 희망 교실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역시도 그 오프라인의 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면은 있지만 젊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다분히 정보를 얻는 데 치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나올 수는 없고 그런 것들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조금 더 세심하고 맞춤형의 어떤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희망 메신저라고 그래서 희망 3종 세트입니다. 희망 메신저라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간호사가 나가요. 그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쭉 평가를 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한 번은 방문을 하고 중간에는 전화를 또 드리고 또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쭉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럼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서 뭐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뭐 특이한 문제 행동이 제일 문제였는데 뭐 난폭하다든지 이런 게 문제였는데 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병원으로 연계하면 처방만 잘 이렇게 받게 되면 해결될 문제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고 또 근데 경제적인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복지적인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했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만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독거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로 연결을 하게 되죠.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제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사례 관리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면 거기는 이제 단순히 그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그 가정 전체를 놓고 뭐 치매 안심센터 뭐 또 그 동이나 그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들 복지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이제 다 협의체라는 형태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희망 다이어리, 희망 교실, 희망 메신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저희 이제 그 사업 체계 내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전국적으로 가족 휴가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양 그 보험 안에 들어 있는데 또 뭐 단기 보호 가족들이 어디 뭐 급하게 가야 되는데 환자를 맡아줄 그런 데가 없어서 일부 주간보호센터가 뭐 야간보호 기능까지 하는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맡아서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본에는 이제 그 개호복지 사라는 그 전문직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치매 환자만을 위해서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도 일찍 진행이 됐었고 또 전쟁을 많이 치렀죠. 뭐 우리하고도 우리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 뭐 전쟁 미망인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따른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이런 것들과 관계돼가지고 복지 시스템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비교를 그냥 쉽게 하자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치료, 뭐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일본보다 저희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저거 보면 결코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나 이런 조기 검진, 이런 초기 관리를 하는 이런 전국의 안심센터를 깔고 이런 시스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케어와 관련되는 시스템은 저희가 훨씬 이제 뒤떨어졌죠. 교육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단기간 내에 그런 과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누가 가르칠 것이냐, 뭐 그 과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학 한두 군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뭐 저희도 뭐 복지사, 간호사, 뭐 또 요양보호사 이런 기본적인 이제 양성 체계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속적으로 어떤 치매라는 어떤 특별한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연수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그걸 또 의무적으로 또 받도록 하는 이런 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그런 걸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어떤 인프라,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그 치매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진단받으면 MRI 상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이제 우리가 치매라는 진단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이제 섞어 쓰기 때문에 좀 이제 일반인들이 헷갈리시기가 쉬운데 치매를 진단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말을 쓸 때도 있고 혈관성 치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그냥 치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 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그 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냐 나른 진단 그 층이 있고, 그럼 치매인데 무슨 치매냐, 원인 질환이 뭐인 치매냐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MRI나 펫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을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면 그냥 치매라는 진단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래 뭐 인지 기능이 낮았던 분도 있고 높은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의 원래 상태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그 확인이 필요하죠. 뭐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떨어졌지만 뭐 평소에 하던 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이 나 요즘 뭐 건망증이 심해서 뭐 큰일이야 하지만 본인 뭐 공부 다 하고 있고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떨어졌다는 걸,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력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또 가족들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실제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본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실제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이제 이런 과정만 거치면,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인지기능 검사하고 그래서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확인하면 치매라는 진단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그럼 MRI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PET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저하가 뭐 때문에 생겼냐?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생겼냐? 아니면 뇌 종양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생긴 거냐? 혹은 머리를 다쳐서 생긴 거냐? 몸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변화가 생겼느냐? 이거를 찾아야지
거기에 맞게 약을 처방하거나 뭐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던 호르몬을 처방할 거고 또 뇌종양이 있다면 신경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치매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PET도 필요하고 그런 피검사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는 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무슨 치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치매에 대한 인식 이라고 했을 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내 문제로서 치매 혹은 뭐 돌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치매에 대한 막연한 걱정, 뭐 치매는 뭐 그거 뭐 병원 가봐야 뭐 어떻게 돼, 치매 낫는 거야, 뭐 예방이 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 그런 치매라는 병,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병, 거기에 대한 오해, 그걸 좀 더 바로 이해하자. 이런 면이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뭐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길지만, 일단, 치매도 치료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약을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게 한 가지. 치매도 치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방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병이든 100% 예방이 됩니다. 이런 병은 없습니다. 100% 치료됩니다. 이런 병은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서 치료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예방적인 노력을 하면 예방도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그 치매라는 병을 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게 좀 무섭게 생각하세요. 싫기도 하고. 그 무섭고 싫은 이유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뭐 난폭하게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부터 혹은 뭐 치매 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주 사실 뭐 치매 관련되는 그런 것도 아니 예방 프로그램 하는 시설인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우선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니다. 내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고 나도 곧 그럴 수 있고 그런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죠. 치매 환자분들은 이렇게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말 톤이나 이런 걸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귀도 어두우시고 눈도 흐려진 경우가 많고 걸음도 느리고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고 또 거기다가 치매까지 되면 주변 상황을 빨리빨리 이렇게 인지를 못 하시니까 조금 더 천천히 좀 또박또박하게 부드럽게 뭐 이를테면 뭐 뒤에서 갑자기 확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충분히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고 뭐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뭐 손잡아드리고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스킬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약하고 뭔가 겁에 질려 있고 뭔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을 도와줄 때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집에 우리 할머니고 우리 할아버지고 평소에 있던 분이 그런 거라는 정도의 인식만 가져도 뭐 크게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인식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뭐 아주 오랜 시간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시간 정도 교육을 되게 해요. 천만 시민 기억 친구라는 기억 친구. 저희가 천만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 겁내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마인드를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 시민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천만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거든요. 기억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치매라는 병이 어떤 거고,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고, 내가 대단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바라는 건 이제 그게 좀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예. 전체 지금 치매 환자 수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치매도 노력하시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드린다면 좀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조금씩 됩니다만, 가장 반복적으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다른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거. 나이와 관계없이 운동을 본인이 좋아하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근데 꼼짝도 안 하시고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린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덧붙인다면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관리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하루에 1시간 걸으시나요? 예, 저는 매일 걷습니다. 예,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30분 걷고요. 이렇게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은 이제 도네페질이라는 상품명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네페질이라는 약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고, 도네페질 이외에 이제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이런 게 이제 3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인데, 그 중에서 도네페질이 먼저 개발되기도 했고 또 가장 많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원래 개발한 회사는 에자이라는 일본 회사예요. 에자이라는 일본 회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에자이에서 만든 제품도 처방이 되지만 국내에서 이제 카피 약들이 수십 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매 마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네. 말도 쓰고, 좋은 의미인데 조금 왜곡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억 친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치매 환자 혼자 밖에 나갔더라도 혹시 길을 잃더라도 옆에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치매 안심센터까지 모셔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도 쉽게 찾아오고, 이런 또 마트 같은 데 가시더라도 그 직원분들이 치매 환자가 오면 조금 계산 이렇게 하시고 해도 충분히 모시고 가서 달래드리고 가족들 부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안심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치매 안심마을이. 근데 그 마을을 치매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 실버타운
실버타운 좀 그냥 조용하고 한적한데 치매 환자들을 모셔다 놓고 잘 관리해 드리는 마을. 이런 의미로 또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이라고 아마 이제 치매 쪽으로 이렇게 서치하시다 보면 이제 꼭 나오게 되는 호그백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어요. 소개됐는데 거기가 그런 꼭 진짜 보통 사람 사는 커뮤니티 같은 마을처럼 꾸며놨어요. 그 약국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커뮤니티, 리얼 커뮤니티와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만든 요양원인 거죠. 고급 요양원. 그런 컨셉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데 살면 좋겠다. 치매가 돼도 저렇게 하면 이제 이상적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된 거죠. 그 이제 용산 치매 안심 마을도 치매 그 용산구에서 추진하신 것도 제가 뭐 그 구청장님이나 거기 추진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아니라서 어떤 배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용산구에서 용산구 자체를 어떤 치매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환자도 치매 친화적인 그런 우리 용산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 바깥에다가 어떤 부지를 마련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을 꾸미고 거기에 용산구에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치매가 되면 그게 우선적으로 가서 돌봄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치매 환자가 왜 우리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조금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그 호그백 마을처럼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저희 이제 사업 내에도 치매 안심 마을 조성 사업 이런 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걸 처음에 그 말을 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호백 마을식의 안심 치매 마을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좀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좀 정치적인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추진해야 된다고 많이 막 나서셔서 이게 좀 우리 문화에 잘 안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런 게 뭐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지금 사시는 그 지역 사회를 조금 더 치매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분리되고